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흑행령을 아십니까? 240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의 희생 강요는 이제 그만. 모병제로의 전환. 내가 군 생활을 할 때는 6.25 전쟁을 겪고 휴전이 성립된 지 채 20년이 지나지 않은 때였다. 남자라면 외아들이 아닌 이상 반드시 군대를 다녀오는 것이 당연했다. 경제적으로도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 몸부림치던 시절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막 수출이 늘고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던 때였다. 군인들은 애국심 하나로 군 복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출생률은 높아 가정마다 자식들이 많았다. 징병제를 하여도 산업 인력이 부족하지 않았다. 군인들이 국가 경제 건설에 일조하는 측면도 있었다. 우리 군인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자금이 마련된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징병제는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그것에 대해 문제 삼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며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한 이래 현재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만 불을 넘어섰다. GNI 국민 총소득.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경제력으로도 얼마든지 모병제로의 전환이 가능한데 현 경제력으로는 말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각 가정에는 한두 명의 자녀밖에 두지 않고 있다. 이전에는 외아들인 경우 병력이 면제되었으나 현재는 청년 남자인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병력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군대가 성격상 맞지 않는 사람도 꽤 많다. 의무적인 군 복무는 원치 않는 당사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가 된다. 가기 싫은 사람을 강제로 입대시킴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총기 사고나 군대 내 자살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그동안 종교적인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전과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우리나라의 군사 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꿔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 30년 전부터의 일이다. 모병제는 자원자를 모집하여 병력으로 쓰는 제도이다. 모병제는 자원자를 모집하여 병력으로 쓰는 제도이다. 사병을 모병하여 매월 200만 원 정도의 급료를 주는 직업 군인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대신 모든 징병제 하의 징집 대상 연령에 있는 사람은 남녀 불문하고 1개월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조건이다. 기초군사훈련에서는 총 쏘는 법, 수류탄 투척하는 법 등을 훈련한다. 이때도 한 달 급여 200만 원가량을 지급한다. 여성들도 몸이 불편한 기간 등을 피하여 의무적으로 훈련을 받는다. 유사시에 여성들도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적어도 총을 쏘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병의 급여 200만 원은 얼핏 많지 않아 보이지만 국민배당금제와 같은 고정적인 국가직업금 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한 나라가 많다. 미국은 냉전 체제 이후로 1970년대 초반까지 징병제였지만 베트남 전쟁이 별 성과 없이 군인들의 희생만 커진 상황에서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커지자 베트남에서 철수한 후 징병제를 폐지했다.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 대만 등도 모병제이다. 모병제이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큰 전쟁이 발생하는 등 유사시에는 징병제로 전환하거나 모든 징병제 하의 징집 해당 연령은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한두 달 정도 이수하는 조건이 붙어있다. 무조건적 희생 강요는 안 돼. 한 신문 기자가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 이런 질문을 했다. 교황도 월급을 받습니까? 그러자 재무 담당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왜 안 받겠습니까? 지구상에서 최고로 신성한 일을 한다는 교황도 제대로 된 월급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명분으로 청년들을 군대에 강제로 데려다 나라를 지키도록 하고는 급여는 쥐꼬리만큼만 주고 있다. 다들 알다시피 나라가 그 대가를 치르지 못할 만큼 가난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세계에서 10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부자 나라이다. 2016년 병장 기준 한 달 급여는 21만 6천 원이었다. 병장이니까 그 정도이고 일반 사병은 그보다도 훨씬 적었다. 그 이후 군인 급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2018년 제법 인상되었다는 것이 병장 기준 40만 5,700원이었다가 2020년에 54만 800원이 되었다.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적은 금액임은 말할 것도 없다. 국가 경제는 몰라보게 발전했는데 군인에 대한 예우는 아직도 그의 제자리 걸음을 하는 셈이다. 국가가 언제까지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청년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것인가? 제대 후 사회에 진출할 때 주어졌던 군 가산점도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판결에 따라 부여하지 않은 지도 오래되었다. 군 복무에 대해 경제적으로라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2020년 현역병의 군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과 공군은 각각 20개월, 21개월이다.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그 기간에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무조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 봉건 시대에야 국가가 백성을 마음대로 징병도 하고 노역도 시킬 수 있었으나 지금은 국민의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되는 민주주의 시대이다. 청년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군 복무 중이라 해서 그 권리를 유보당할 수는 없다. 군인들도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근로를 한 데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을 권리가 있다.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교황도 절의 스님도 교회 목사도 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 봉사만 하지 않는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공짜로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도 보람을 느끼지만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이 있을 때 더 열심히 하는 법이다. 희생만 강요하면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고 자연히
사기가 저하된다. 군 복무도 마찬가지이다.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와 같은 징병제는 일제강점기 유습이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체주의 국가 일본은 대동아 공영을 위한 전쟁이라는 미명과 우리 한민족과 일본 민족이 같은 조상을 가진 하나의 민족이라며 우리 민족을 강제로 전쟁터로 내모는 징병과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광산이나 공장으로 끌고 가는 징용을 강행했다. 이러한 강제징병, 강제징용의 폐습이 해방 후에도 징병제로 답습되어 국민이 국가를 위해 동원되어 대가 없이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고방식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이것은 마땅히 청산되어야 할 사고방식이며 철폐되어야 할 폐습이다. 참전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 모병제가 시행되는 미국의 전투력은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대단하다. 여기에는 미국의 참전 용사에 대한 극진한 예우가 큰 몫을 한다. 미국은 군인이 전쟁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경우 애국 영웅 대접을 하고 충분한 보상을 한다. 설령 교전 중에 희생당하더라도 유족에게 상당한 보상금이 나오므로 가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국가적 대우가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군인들의 애국심을 고양하여 전투력을 높이는 동인이 된다. 징병자 하의 군인들은 강제로 징집된다도 급여도 극히 적으니 충성심을 내기가 쉽지 않다. 이러니 설령 총탄이 날아오는 전쟁터에서 징병으로 끌려온 군인들이 도망간다 한들 나무랄 수만 있겠는가. 모병제를 하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쟁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국가가 애국 영웅으로 예우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병들의 애국심을 고양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징병제 때보다 적은 숫자로도 더 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에게는 1인당 5억 원 정도씩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에게도 그만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들 모두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걸고 희생하여 우리나라를 일으키는 데 기여한 분들이기 때문이다. 5억 원 정도의 금액은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이 국가로부터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월남 참전을 놓고 협의를 할 때 우리 정부가 내세운 참전 조건 중 하나가 한국 군인에게도 미국과 동일한 급여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 막 경제 개발을 시작하는 중이라 막대한 돈이 필요했기에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급여의 10%만 참전 장병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국가 건설과 경제 개발에 모두 사용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의 핏값이 큰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국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의 급여를 떼어먹은 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그 돈은 마땅히 돌려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6.25 전쟁 참전 용사에게도 그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별도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고귀한 헌신에 대한 답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참전 군인이 이미 사망했을 경우에는 가족에게 그 돈을 주면 될 것이다. 한편 모병제를 실시하면 징병제 하에서 국가에 봉사한 군인들에게 그들의 군복무 기간 동안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 일정 정도씩 보상을 해주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가 예산을 고려해 제대한 지 10년 된 사람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11년 이상 된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지급하면 예산 조달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것은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3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에 이르는 시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입을 싹 닫고 있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기준을 생각해서도 월 단돈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을 지급한 것은 국가가 징병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된다. 참전용사를 비롯하여 애국자에 대해 국가가 충분한 예우와 보상을 해주는 것은 현재 장병들의 애국심과 사기를 더 높이는 일이 되며 군인이라는 직업을 기피하지 않고 자원하는 동인이 된다. 자연스럽게 국민들도 애국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도록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방력이 튼튼해지는 결과로 귀결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모병의 대상도 젊은 청년층에 한정하지 않고 지원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누구든지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국방을 젊은 청년들만의 의무라고 여기오던 사고방식을 바꾸어 누구든 지원하면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실업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인들의 휴가 기간도 늘려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여 군인들도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모병 군인은 하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도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그것을 보장해야 한다. 예. 정말 모병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흑행령을 아십니까?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흑행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많이 짓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행령, 흑행령, 흑행령.